인도주의적 처우가 발현되기 시작한 당시의 시대상은 15세기부터 유럽에 정신병원이 건립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병원 환경은 극히 비인도적이었으며 구금이 주된 방법이었습니다. 18세기에 이르러 계몽사상과 휴머니즘 등 정치, 사회 사상의 변천과 더불어 정신질환자에 대해 인간이 인간을 돌본다는 인도주의적 처우가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의 피넬이 대표적 인물로 그는 1793년 프랑스 혁명의 영향 하에 비세트르 병원 환자들의 족쇄를 풀어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탈리아의 키아루기, 영국의 투크, 미국의 빅스가 이 방면에서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1745년에 태어난 프랑스의 의사 피넬은 환자에게 행한 치료 방법은 치료자의 수용적 태도와 이해, 환자에 대한 존중과 친절, 그리고 설득이었으며 이 치료법을 도덕적 치료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피넬의 병원 환경의 개혁, 요원 교육, 그리고 임상 기록을 통한 분류 진단 등 임상적 연구의 전통은 19세기에 그의 후계자 에스퀴롤과 모렐 등에 의해서 계속 발전하여 20세기에 정신병원의 개방병동 정책과 지역사회의 정신의학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피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자면 정신병에 대한 사슬을 풀고 1826년에 사망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정신질환은 오랫동안 금기와 편견의 대상이었습니다. 의학의 영역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정신질환은 귀신이 들렸거나 천벌을 받은 것으로 인식되었고 정신질환자는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숨겨지거나 배척당했습니다. 서양에서도 18세기 말까지 정신질환자들은 죄수들과 함께 집단 수용소에 감금되어 쇠사슬에 묶인 채 구타와 비인간적인 처우를 감내해야만 했지요. 이런 시설들은 입장료를 받고 정신질환자들을 관람시키기도 하였는데 주말이면 수천 명이 이들을 보기 위해 인간 동물원으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한 사람이 필립 피넬 의사고, 이 피넬은 정신질환에 걸린 친구가 마을에서 쫓겨나 숲속을 헤매다 늑대에게 죽임을 당한 것을 계기로 정신의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편집을 담당했던 의학 잡지를 통해서 집단 수용소의 비참한 상태를 고발하고 정신병은 질병일 뿐이며 가난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신념을 꾸준히 피력해 나갔습니다. 1793년 8월 인간동물원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비세트르 병원 원장으로 부임한 피넬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쇠사슬에 묶여 생활하는 것을 보고 모든 환자들의 쇠사슬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정신질환이 마귀에게 혼이 사로잡혀서 생긴다는 오랜 관념 대신에 정신질환은 사회적, 심리적 스트레스에 지나치게 노출된 결과 생기는 것이고 때로는 유전적, 생리적 손상에 의해서도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2년 후인 1794년 또 다른 수용소인 살페트 리에르의 책임자가 된 피엘은 감옥과 같았던 병원을 의료시설로 개선하는 작업을 주도했지요. 이 병원은 범죄를 저질렀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을 수용하는 곳으로 매년 약 250여 명이 새로 수용되어 50여 명이 사망할 정도로 위생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피넬은 모든 정신병을 동일한 질환으로 보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환자의 병력과 증상을 자세히 기록하여 5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또 맑은 공기와 운동,
사회적 활동이 정신질환 치료에 도움이 되고 과도한 강제 수용은 오히려 병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에게 수용소는 치료를 위한 곳이었고 그 본질은 심리적 치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용소를 정적들을 감금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던 혁명기 프랑스에서 피넬의 이러한 개혁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피넬은 쇠사슬을 풀어준 정신질환자가 사고를 낼 경우 단두대에 오른다는 서약을 하기도 했었지요. 그가 풀어준 환자 중에는 40년 동안 지하 감옥에 갇혀있던 군인도 있었는데 그는 수갑으로 병원 직원을 때려 죽인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넬이 그에게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다짐을 받고 쇠사슬을 풀어주자 맨 먼저 그가 한 일은 병원 밖으로 뛰어나가 햇빛을 바라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 2년 동안 그는 한 번도 발작을 일으키지 않았고 나중에는 자신이 감금되어 있던 병원에서 근무하기도 하였습니다. 나폴레옹의 주치의를 사양하고 대학에서 정신질환 연구를 계속하던 피넬은 1826년 10월 25일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운구 행렬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는 살페트리에르 병원의 환자였던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들을 쇠사슬로부터 해방시켜준 은인을 기리기 위해 모여든 것이었지요. 1885년 프랑스 의학계는 끊어진 쇠사슬을 손에 든 피네르 동상을 살페트리에르 병원 앞에 세워 정신의학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피네르 업적을 기렸습니다. 이후에 현대 정신사에 큰 영향을 미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설이 이상행동에 관한 심리학적인 학설로 제창된 것은 19세기 말의 일이지만 이런 심리학적인 학설이 대두되기까지는 1세기 이상의 임상가들의 노력이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동물 자기설이라 불리운 학설에서는 유기체의 자기 흐름에 불균형이 초래될 때 병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히스테리나 간질은 이러한 학설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19세기 후반의 최면술은 프로이트의 무의식의 발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프로이트는 처음으로 신경증의 원인과 치료에 있어서 심리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신분석학에서 제시되고 있는 많은 임상적 추론과 이론적 개념은 이상심리학의 이론과 실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지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대부분의 인간 행동은 무의식적 동기에 의해 결정된다는 무의식의 개념입니다. 프로이드는 많은 환자들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동기가 있다는 사실을 관찰하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즉 환자와 환자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의식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선 무의식의 동기를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행동의 측정과 관찰, 기술정신의학의 발달과 심리검사가 시작되었지요. 19세기 후반 무렵부터 기술정신의학의 아버지로 알려질 만큼 정신과적 장애의 진단분류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친 크레플리는 정신질환자의 증상을 관찰하고 정신질환의 유형을 분류했습니다. 특히 그는 정신의학이 의학의 특수한 분야라는 것을 강조하였고 정신병을 조울병, 조발성 치매로 분류했는데 이러한 분류는 오늘날 진단분류 체계에서도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19세기 후반에 인간의 심리적 특성을 측정하려는 과학적인 연구가 시도되어 다양한 지능검사, 성격검사가 개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2차 대전을 전후해서 이상심리학 분야는 실험과학과 경험적인 연구에 의존해서 기질적 접근과 심리적 접근의 통합적 접근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정신역동적 정신병리 이론이 임상실제와 연구 분야에서도 도전받으면서 개인심리학적 접근에서도 행동주의적 접근과 현상학적 인간주의적 접근이 발전하게 되었으며, 가족체계를 비롯해서 사회환경의 영향에 관한 이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1950년대 항정신약물이 개발되고 대형 정신병원에 장기 수용되었던 정신병 환자들이 의례치료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지역사회적 접근이 두드러지게 강조되었습니다. 이런 추세에 따라서 사회환경과 개인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이론 모형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심리 튜버 진아입니다. 오늘은 기존의 책 소개와 발표로 앞으로 공부합시다 영상으로 나누게 될 DSM-5에 대해서 개괄적인 안내를 드리기 위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은 당연하고 심리학 중에서도 특히 전문적인 심리 평가를 담당하는 임상심리죠. 이런 정신건강 쪽에 계시는 분들이나 다양한 심리 검사를 활용하는 상담 분야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또 정신건강 쪽에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도 관련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DSM-5를 공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목적은 일단 제가 계속 이 내용들을 상기시키고 또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 중 하나이고요. 그리고 또 DSM-5를 공부해서 시험을 쳐야 하거나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하신 분들이 보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는 예전에 시험 공부하면서 제 목소리로 이 자료를 다 녹음을 해서 차에서도 듣고 또 이동하면서도 듣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될 DSM-5 공부합시다 영상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참 공부할 때 2018년도 현재는 DSM-5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 제가 이 자료를 정리할 당시에는 DSM-4 버전과 5 버전을 같이 사용하고 있던 때라서 두 개를 비교하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상을 찍으면서 DSM-4 버전과 비교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아주 가끔 간단하게 언급하기도 하겠지만, 주로 대부분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DSM-5 버전을 다룰 것입니다. DSM-5에서는 크게 총 20개의 범주에서 정신장애를 진단 분류합니다. 첫 번째로는 불안장애. 5개의 세부 종류가 있어요. 범불안장애, 공포증, 공황장애, 분리불안장애, 그리고 선택적 무언증, 선택적 함구증이라고도 부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강박 및 관련 장애가 있습니다. 5개의 세부 종류가 있습니다. 강박장애, 신체 변형장애, 저장장애, 모발 뽑기 장애, 피부 벗기기 장애. 다음 세 번째,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5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외상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적응 장애, 반응성 애착 장애, 탈억제 사회 강요 장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울 장애가 있습니다. 총 세부적으로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요 우울 장애, 지속성 우울 장애, 기분 부전 장애라고도 부릅니다. 월경전 불쾌 장애, 파괴적 기분 조절 장애. 다섯 번째로 양극성 및 관련 장애가 있습니다. 총 3가지 세부 종류가 있습니다. 양극성 장애 1형, 양극성 장애 2형, 기분 순환 장애. 다음 여섯 번째,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가 있습니다. 물질 관련 장애에는 물질 사용 장애가 있고 물질 유도성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물질 관련 장애는 도박 장애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성격 장애, 인격 장애라고도 부르죠. 크게 A타입, B타입, C타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 A타입에는 편집성, 정신분열성, 정신분열형, B타입에는 반사회성, 경계선, 히스테리성, 자기애성, C타입으론 회피성, 의존성, 강박성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정신분열, 지금은 조현병이라고 부릅니다.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증 혹은 정신병적 장애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총 7개의 세부 종류가 있습니다. 정신분열증, 조현병이죠. 그다음 분열정동장애, 정신분열형 장애, 단기 정신증적 장애, 망상장애, 분열형 성격장애, 이 악화된 정신증 증후 있습니다. 다음 9번째 성기능장애, 지금은 성기능 부정이라고 부르고요. 10번째 성도착증, 지금은 변태성욕장애라고 부릅니다. 11번째 성불편증, 성별불쾌감이라고도 부르는데 자세한 더 세부적인 종류는 다음 세부 영상 찍을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번째 신경발달장애, 총 6개의 세부 종류가 있고요. 첫 번째는 지적장애, 정신지체라고 예전에 불렀죠. 이런 지적장애, 그다음 의사소통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ADHD라고 부르죠. 특정 학습장애, 운동장애가 있습니다. 그다음 13번째 파괴적 충동 통제 혹은 충동 조절 및 품행 장애가 있습니다. 총 6개의 세부 종류가 있고요. 첫 번째 품행 장애, 적대적 반항 장애, 반사회적 성격 장애, 간헐적 폭파 장애, 방화증, 도벽증 있습니다. 14번째 배설 장애가 있습니다. 2개의 세부 종류가 있고요. 유용증, 유불증 있습니다. 15번째 급식 및 섭식 장애, 총 6개의 세부 종류가 있고요. 신경성 폭식증, 신경성 거식증, 폭식장애, 과식 불식 장애라고도 부를 수 있고요. 다음 이식증, 반추장애, 회피적 제한적 음식 섭취, 급식 장애라고도 부릅니다. 16번째 해리장애, 총 3가지의 세부 종류가 있습니다. 해리성 정체감 장애, 다중인격 장애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해리성 기억 상실증, 그리고 2인증 비현실감 장애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17번째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 총 4가지의 세부 종류가 있고요. 첫 번째 신체 증상 장애, 전환장애, 질병 불안 장애, 허위성 장애가 있습니다. 18번째 수면 각성 장애, 총 4가지의 세부 종류가 있습니다. 수면 각성 장애, 호흡 관련 수면 장애, 일주기 리듬 수면 각성 장애, 수면 이상증 이렇게 있습니다. 19번째는 신경 인지 장애가 있습니다. 총 세부 종류 2가지가 있고요. 선망 그리고 치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번째는 이제 기타 정신장애 혹은 기타 정신질환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영상을 따로 찍을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런 목차만 쭉 한번 살펴봤어요. 앞으로 다루게 될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걸 다루게 될 것인지 그것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DSM-5에 대한 영상 잘 보셨죠? 이상 심리학의 역사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대 사회의 이상 심리학은 어떤가? 정신질환을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정신질환의 치료를 위해서 귀신을 쫓는 의뢰를 하거나 신이나 귀신을 달래는 의식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이상심리학에는 히포크라테스가 주류를 이루었고요. 히포크라테스는 모든 질병의 원인은 신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상심리는 흑담즙, 황담즙, 점액 및 혈액 등 4가지 체액의 불균형으로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히포크라테스는 최초로 심리장애를 분류하였는데요. 조증, 우울증, 광증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톤은 영혼의 문제가 신체 장애를 유발한다고 보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서 상태가 또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영혼과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논리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논리와 이성을 강조하였고 이것이 후에 인지치료의 중요한 원리가 되었습니다. 갈레노스는 정신병은 정신적 정기의 병이라고 보았고요. 신체적 원인과 심리적 원인을 구분하였고 정신의학의 발달에 기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세 서양에는 귀신론이 대두가 되었지요. 중세에 흑사병, 잦은 전쟁,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분열 등으로 혼란스러웠던 중세에는 정신장애를 미신과 귀신론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정신장애를 귀신 들린 것으로 보고 가혹한 벌을 주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중세 이후의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면 16세기 초에 무도병을 귀신 들린 것이 아니고 병적 현상이라고 본 파라셀수스에 의해서 이 이상심리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신질환의 생물학적인 기초에 초점을 두고 인본적인 치료가 개발되었으나 점성학 등의 미신의 영향에서는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중세 이후에 베이컨의 경험주의적 접근에 의해서 인간 연구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1590년에 심리학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고요. 생리적, 경험적, 실험적 접근과 인간의 충동, 욕구, 정서 등에 관심을 둔 접근이 공존하였습니다. 과학적 접근이 시작되었던 16세기에 그때 시작된 해부학이나 생리학 발전에 힘을 입어 정신병리의 원인을 뇌의 기질적인 병변에서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크레플린이 그것을 정교화시켰고요. 에즈머는 마비, 청각장애, 시각장애자들이 심리적 원인을 갖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샤콧은 최면술에 의해서 마비가 나아지면서 히스테리를 진단하였습니다. 그는 불안장애, 공포장애, 기타 정신질환의 발병 요인으로 심리적 요인을 강조하였고요. 프로이트와 브로이어는 히스테리 환자에게 최면을 걸고 증상이 생긴 상황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격려하는 정화 방법을 사용하여 히스테리를 치료하였고요. 그는 후에 정신분석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19세기 말에 분트와 윌리엄 제임스에 의해서 인간 행동을 객관화하고 수량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을 실험 정신병리라고 합니다. 즉 실험을 위주로 하는 심리학 분야를 개척하였지요. 분트의 제자인 크레플린은 신체 장애를 분류하듯이 정신장애를 분류하기 시작하였고 주의력 실험이나 단어 연상, 그 실험 등을 통해서 정신장애를 이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조발성 치매라는 용어를 제시하면서 정신장애가 뇌의 장애에 의하여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이상행동의 측정과 관찰이 시작된 19세기 말 갈톤은 우생학을 연구하면서 지적 능력을 변별할 수 있는 검사를 개발하였습니다. 갈톤의 시도는 심리 검사의 발전을 촉발하였고 카텔이 이어서 심리 측정 이론을 발달시켰습니다. 1905년에 비내의 지능 검사, 1917년에 군대 알파 검사, 1921년에 로샤의 잉크 반전 검사, 융의 단어 연상 검사가 개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40년에는 다면적 인성 검사가 제작되었지요. 이후 1950년대 이후의 발전을 보면은 실험과학과 심리적 접근을 통합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져서 1950년에서 1970년에는 인본주의, 행동주의, 인지행동주의 접근이 개발되었습니다. 1950년대는 항정신약물이 개발되었고요. 1960년대부터는 지역사회 접근이 강조되고 생물 심리사의 접근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잠시 일탈이라는 비정상적 심리적 기능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정상적 심리적 기능이 일탈되었다고 할 때 무엇으로부터 일탈되어 있다는 의미일까를 살펴보면 사람의 행동, 사고, 정서는 우리가 사는 시대와 장소에서 정상이라고 보는 행동과는 다른 것입니다. 즉 밤마다 울다가 잠이 든다든지 세상을 증오하고 죽음을 소망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닙니다. 요약하면 이상행동, 사고, 그리고 정서는 사회가 적절하다고 보는 심리적 기능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마다 규범, 즉 행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규칙, 명시된 규칙이나 혹은 명시되지 않은 규칙이 있는데요. 법으로 정해진 규범을 깨트리는 행동이 범죄라면 심리적 기능에 대한 규범을 깨트리는 행동, 사고, 정서를 이상이라고 부릅니다. 이상 여부의 판단은 사회마다 다를 수 있지요. 한 사회의 규범은 그 사회의 고유의 문화, 즉 역사, 가치관, 제도, 습관, 기술, 과학기술, 예술로부터 만들어지지요. 경쟁과 자기 주장에 가치를 두는 사회에서는 공격적 행동이 용납될 수 있으나 협동과 온순함을 강조하는 문화에서는 공격적 행동이 용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상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한 사회의 가치도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이상 심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견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흥미를 사로잡는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분야가 이상심리학이라고 합니다. 모든 과학 분야에서와 같이 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 즉 임상과학자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현상을 묘사하고 예측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합니다. 임상실무가들은 그렇게 얻어진 지식을 비정상적, 심리적 기능의 양상을 찾아내고 평가해서 치료하는 데 활동을 합니다. 이상으로 이상심리의 이해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